퀀텀 컴퓨팅, 파괴적 잠재력과 현실적인 어려움. 자, 퀀텀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적이고 강력한 퀀텀 컴퓨터 모형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기술 중 하나가 될 잠재력이 있다. 이게 이 퀀텀 컴퓨터 모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기존에 가지고 왔던 컴퓨터의 아키텍처를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방식의 그런 컴퓨터 모형이 되겠고요. 근데 아직 갈 길은 멀다고 합니다. 퀀텀 컴퓨터는 양자역학의 이상한 이론을 활용하면서 컴퓨팅을 다시 생각하게끔 만든다. 전통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면 컴퓨터가 정보를 저장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0과 1 두 가지 이런 이진법으로 만들어진 트랜지스터를 썼어요. 이 대신에 이제 이러면서 이제 트랜지스터가 나오고 트랜지스터로부터 디지털 소자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진법으로 처리하는데 이런 이진법들이 비트 수가 많아지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 64비트를 한 번에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 이제 64비트 계산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비해서 이 퀀텀 컴퓨터는 퀀텀 비트로 운영된다. 자, 퀀텀 비트가 뭐냐? 퀀텀 비트는 줄여서 큐비트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1과 0으로 제한된 비트를 썼는데 이게 아니고 큐비트는 1과 0 둘의 중첩이 존재할 수 있다. 이 0과 1의 중첩이 존재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이거 이상하네. 이거 새로운 개념이구나. 이 정도만 알고 가겠습니다. 이는 동시에 다양한 상태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양자 물리학의 재미있는 현상으로 양자 얽힘이라는 개념인데 양자가 얽힌다. 여러 큐비트가 서로 연결되어서 한 큐비트의 양자 상태를 측정하면 연결된 다른 큐비트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실 저도 이거 뭔 말인지 잘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따라서 퀀텀 컴퓨터는 확률적 지름길을 만들 수 있는 퀀텀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으며 퀀텀 알고리즘 이제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오는 거고 현대의 디지털 컴퓨터가 해결하는데 과도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유형의 수학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수학을 풀어야 되니까 이 모델을 만들고 수용 가능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다. 한 예는 대수의 소인수를 찾는 것이다. 지금의 컴퓨터로는 빠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암호기법이 필요하다. 또 다른 예로는 많은 변수가 포함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요 얘기는 조금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변수가 여러 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제일 쉬운 예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선 결혼 정보 회사가 있어. 결혼 정보 회사가 있다. 결혼 정보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형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최적화 문제. 그러면 이 이상형은 예를 들면 뭐 키는 170에서부터 175 사이여야 되고 뭐 직업은 뭐여야 되고 그다음에 연봉은 뭐 얼마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변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또 생긴 것도 좀 잘생겨야 되겠지, 그지? 뭐 하여튼 좋은 것만 다 있어. 이게 이제 이 많은 변수예요. 직업 변수, 키라는 변수, 연결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최적화라는 거면 이거를 다 만족할 수 없으니 여기에다가 가중치를 줘요. 가중치를. 자, 예를 들어서 나는 키는 무조건 여기에다가는 10%의 가중치를 주겠다. 직업에다가는 30%를 주겠다. 연봉에다가는 40%를 주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1, 3, 4 얼마요? 하여튼 20%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자 0.1x1 플러스 0.3x2 플러스 0.4x3 플러스 0.2x4잖아. 자, 요런 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제일 좋은 값 100점 만점에 얼마가 나오겠지. 응?
그러면 이 A라는 사람 입장에서 볼 적에 여기 X, Y, Z 이런 여러 사람이 있다면 이 X를 넣었을 적에는 예를 들면 80점, Y를 넣었을 적에는 90점, Z를 넣었을 때는 98점. 이러면 이제 Z가 제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최적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많은 문제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이런 최적화 문제거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라 하는 건데 이는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운영 효율성이나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운영 면에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고 로지스틱 관련 문제에 적용하거나 비구조화된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데 유효하다. 이게 이제 구조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들에 대한 가중치를 가지고 운영의 효율성, 최적화 문제를 푸니 이게 지금 현재 컴퓨터 가지고는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퀀텀 컴퓨터로 하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또한 퀀텀 컴퓨터는 원자와 다른 입자의 움직임과 같은 다른 양자계를 비정상적인 조건에서 더 정확하게 모델링 할 수 있다.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다. 다른 건 모르겠고. 자, 모델링. 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수학적 모델링을 제일 많이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무언가가 있어. 이거에 입력을 집어넣으면 이 입력에 대해서 어떤 출력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가장 적합할까 하는 게 모델링이에요. 이게 이제 주식에서도 많이 하는데 증권, 주식의 변화율. 뭐 근데 이거 다 안 맞아. 이게 내가 미리 얘기할게요. 이거는 과거는 맞추는데 미래는 못 맞춘다. 이제 자꾸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떤 입력을 이렇게 탁 넣었더니 출력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야. 그럼 이거에 대한 수학적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요 시스템을 요런 식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하자 하는 게 이제 모델링이에요. 수학적 모델링이야. 그럼 여기다가 어떤 입력을 줬을 때는 이 출력이 나올 거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문제를 예측할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델링이야. 마치 대형 강입자 충돌기 두 개의 입자를 빛보다 빠른 속도로 충돌시켜 빅뱅 이후의 상황을 재현할 목적으로 스위스에서 만든 시설. 응? 뭐 하여튼 그냥 한번 읽읍시다 이런 거는 물리적인 거. 옛날에 저기서 한번 본 것 같은데 그 코드 뭐지? 응? 코드 있잖아 코드. 영화로도 했고 하여튼 그 코드 거기에 이거 스위스 나왔던 것 같아요. 퀀텀 시뮬레이션을 통해 퀀텀 컴퓨터는 기존의 컴퓨터가 하기 힘든 어려운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은 더 스마트한 신소재, 클린 에너지 기계, 신약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현실화된 퀀텀 컴퓨팅은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는 많은 기술과 시스템을 구동시킬 것이다. 된다면 이 퀀텀 컴퓨팅.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다. 퀀텀 컴퓨터는 1982년 리처드 파이먼이 최초로 제시한 이후 지난 30년 동안 이론적으로 존재했으나 보편적인 퀀텀 컴퓨터를 만드는 것은 공학적으로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퀀텀 컴퓨터의 파괴적인 잠재력을 말하는 것은 여전히 추측에 가깝다. 아직은 이제 기술이 안 된다.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인 것만 있다는 거죠. 큐비트의 수를 늘리고 유지하려면 절대 0도에 가깝게 냉각된 환경처럼 극한 조건에서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절대 0도면 마이너스 273도거든요. 하여튼 극한 조건에서. 오늘날의 선도적인 퀀텀 컴퓨터들은 매우 적은 큐비트, IBM이 생산하는 퀀텀 컴퓨터는 5큐비트에 불과하다. 이제 아직은 이제 그 걸음마 단계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발전해. 갑자기 그냥 지지지지 하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냥 익스포넨셜하게 기하급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용도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이런 5큐비트가 성공이 되면 이게 곧 10큐비트, 100큐비트까지 가는 때는 또 순식간에 갈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양자냉각 방식으로 구동되는 D-웨이브 경우에 두 경우 모두 성능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제한적이다. 아직은 기술적으로 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퀀텀 컴퓨터의 현실적 잠재력을 보여줄 정도로 빠르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론 또한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퀀텀 알고리즘과 퀀텀 기계 학습 분야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지속해서 제시되고 있다. 퀀텀 컴퓨팅 기술에 대한 물리적이고 공학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면 더 많은 도전 과제가 등장할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신뢰와 보안이다. 은행 정보와 이메일 계정을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송 계층 보안을 이용하는데 이 기술이 보호하는 2048비트의 정보를 해독하는 현대의 컴퓨터로는 130억 년이 걸린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2048비트의 암호를 풀는데 130억 년이 걸린다. 이제 불가능하다 이건데, 그러나 1994년 수학자 피터 쇼어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퀀텀 컴퓨터는 현재의 많은 암호화 접근법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 정도로 빠른 연산이 가능하다. 그런데 130억 년 걸리는 게 한 달이면 끝난다. 그러면 이제 암호 체계가 다 뚫렸다. 그러면 이제 그 은행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야. 다 그놈 돈이야. 그죠? 이런 이제 극단적인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온라인 거래와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하는 표준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또 기술이 발달되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또 기술도 같이 발달할 거다. 이는 퀀텀 컴퓨터의 공격에 취약하지 않는 기존 접근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새로운 유형의 양자 암호화를 만들기 위해서 퀀텀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좋은 점도 있으면 나쁜 점도 있으니까 항상 그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퀀텀 컴퓨팅 기술은 현재 컴퓨터를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또 현대 컴퓨터는 이제 뭐 쓰겠지. 그러니까 꼭 이것이 필요한 부분에만 또 가져다가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이제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거고. 퀀텀 효과가 일상적인 정보 처리의 영역에서 제공하는 이점은 수학이나 화학과 같은 특정 영역에서 제공하는 이점에 비해서 크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수학적 연산이 굉장히 많은 필요로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 일상생활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거다. 예를 들면 뭐 밥 짓는데, 우리 밥 하는데, 요리하는데 필요하지 않을 거다. 그렇죠? 좀 비유가 잘못됐나? 더욱이 현재 우리의 물리학 지식으로는 퀀텀 컴퓨터가 지금의 컴퓨터보다 더 싸지거나 더 작아지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이해하시죠? 퀀텀 컴퓨터의 잠재적인 영향은 막강하다. 하지만 퀀텀 효과는 최소 5차 산업혁명 시대가 올 때까지는 전문적인 컴퓨팅 기술의 고비용 분야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5차 산업혁명에는 새로운 방식의 퀀텀 컴퓨터가 올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고, 4차 산업혁명에서는 아직 어렵지 않겠나, 뭐 이렇게 지금 저자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또 우리 저자도 또 얘기하겠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또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는데, 이 인공지능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인공지능이라고 해야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휴렛 패커드에서 뭐라 하냐면, 글자나 말의 의미, 인식, 학습, 얼굴 표적 인지 등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기능을 컴퓨터가 수행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단의 소프트웨어, 논리, 컴퓨팅, 철학, 이런 것들을 다 인공지능이라고 하겠다, 이제 이런 거고. 아마존에서는 학습, 문제 해결, 패턴 인식 등과 같이 주로 인간 지능과 연결된 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는 컴퓨터 공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요새 다양하게 선전하는 거 보면은 그냥 이런 복잡한 거 필요 없이 사람
신경 안 쓰고 다 알아서 하겠다. 알아서 해줘. 이제 이게 선전하는 거고, 과연 이 선전하는 내용을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 분야 중 강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설명으로 실제로 사고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 이건 이제 완전히 거의 인간처럼 지가 막 판단을 하는 거야. 난 결코 그 컴퓨터한테 판단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놈이 무슨 판단을 어떻게 내릴 줄 알아. 그리고 걔는 윤리의식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무슨 양심의 가책도 없는 놈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중에 인공지능이 이제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자 물어보는 거야. 지구를 지키는데 지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라. 그랬더니 이놈이 막 지가 혼자 생각해가지고 인간을 없애라. 멸종시켜라. 이제 이런 답이 나왔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컴퓨터가 지구를 지키라는 질문에 대해서 인간을 멸종시켜야 된다고 나오면 이게 사람 다 죽인다니까. 걔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걔한테 하면 안 돼. 컴퓨터한테. 어디요? 여기 강한 인공지능은 얼만큼까지 얘기하나 봅시다. 어떤 물질을 실제로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의 인공적인 지능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한. 그러니까 이 어떤 문제가 지구를 보존하는 문제. 이거 어려워. 진짜 이런 문제 물어보면 안 돼. 인공지능의 강한 형태는 지각력이 있고 스스로 인식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각은 하고 인식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감도 따라가게 해야 되는데 그건 얘하고는 상관없다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 강한 인공지능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인간의 사고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행동하고 사고하는 인간형 인공지능. 뭐 좋은 점도 있지만 하여튼 너무 민감한 건 예시키면 안 돼요. 다음에 인간과 다른 형태의 지각과 사고 추론을 발전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비인간형 인공지능. 이 두 가지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거의 이제 우리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가 인간형 인공지능을 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보겠죠. 자,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 분야 중에 약한 인공지능에 대한 거. 인공지능에 대해서 살짝만 넣자. 로 지능을 흉내내는 수준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연구 분야이며 이러한 연구들이 축적이 돼서 강한 인공지능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이제 하루아침에 그냥 뭐 인간 같은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니까 프로메데우스인가요? 프로메데우스. 여러분들 영화 저번에 프로메데우스인가? 네. 여기 보면은 왜 우주로 가는데 로봇 나오잖아요, 로봇. 근데 이 로봇이 지가 막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한번 뭐 이런 거 보시면, 이게 강한 인공지능을 얘기하는구나. 뭐 말 안 해도, 영화 안 보셔도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약한 인공지능은 뭐냐? 어떤 문제를 실제로 사고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의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에 관한 연구로, 그와 같은 시스템은 진짜 지능이나 지성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지능적인 행동을 볼 거다. 그럼 뭐 하여튼 이건 약한 거. 그래서 이 약한 인공지능을 보면 주로 미리 정의된 규칙의 모음을 이용해서 지능을 흉내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맞춰 있고요. 강한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은 무척이나 미약했지만 목표를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서 약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꽤 많은 발전을 볼 수 있다. 뭐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게요. 1900 하여튼 옛날 얘기라 2000년이라 그럴까? 2000년 요 초에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가장 많은 연구를 한 것 중에서는 이미지 프로세싱, 영상 처리, 이미지 처리.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요새 도입된 게 뭐냐면 번호판, 자동차 번호판 인식.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이때 연구했으니까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에 거의 상용화 됐죠. 이건 기술도 아니야?
거의 모든 이제 주차장 쫙 들어가면은 얘가 다 이래갖고 번호판 인식 쫙 해가지고 입출고 이렇게 하잖아요. 들어온다 나간다 뭐 이해하시죠 뭔지. 이 정도면 약한 인공지능의 한 2단계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발명 이래 70년간 인공지능 연구는 지속돼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인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게 이제 50년도에 60년도에 인공지능 개념 정립의 다양한 방식이 시도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신경망도 85년도에 뉴럴 네트워크 좀 나왔다가 사그러들었어요. 저희도 뉴럴 네트워크 한다고 뭐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이때는 하드웨어적인 접근이어서 더 이상 발전이 안 됐던 거 아닌가 이제 저는 나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신경회로망이 딥러닝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여기서 연구했던 것들이 딥러닝으로 들어가서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되고 있고 이세돌을 제압할 때도 신경회로망을 썼다. 이제 물론 깜짝 놀란 일인 중에 하나죠. 신경회로망 85년도에 하다가 이제 다 때려친 건데 그걸 어디선가 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딥러닝이 나올 때만 해도 이제 2010년에 딥러닝 나올 때만 해도 에이, 안 돼. 뭐 이게 하여튼 나쁜 생각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딥러닝 가지고 이제 고양이 인식을 했다는 건데 아직은 그렇게 뭐 지금까지 이렇게 정규에 대한 번호판 1, 2, 3 다에 6, 7, 9, 2 뭐 이제 이런 번호판은 딱 규격화돼 있고 정형화돼 있으니까 쉬운데 고양이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게다가 얘네들 또 믹스도 되잖아. 그러면 그런 애들 갖다 놓고 인식할 것까지 한다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얘기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구형을 위한 핵심 기술은 지식처리, 기계학습, 지각인식의 세 개의 카테고리다. 이는 IoT, 빅데이터, 클라우딩 컴퓨터의 기술 등과도 결합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뭐 하나만 발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oT에서 데이터들 들어오고 자 지식 처리, 표현, 탐색, 추론, 기계 학습, 신경망으로 할 거냐 딥러닝. 그러니까 신경망이 딥러닝이라니까. 그다음에 지각 인식에는 음성, 언어, 시각 이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묶여가지고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컴퓨팅 능력, 빅데이터의 파워,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역량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의 파워, 인터넷, IoT, 센서 기술을 통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능력.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지 뭘 하지. 아니 아무리 집에 빵기계가 좋으면 뭐하냐고. 밀가루가 없는데 빵 만들 재료가 없는데 그럼 못 만들잖아요. 일단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갖고 온 들어온 것을 이제 처리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또 아니야 뭐 빵 만들고 뭐 할 수 뭐하냐고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강력한 병렬 및 분산 처리. 이거 병렬은 직렬은 그냥 하나씩 띡띡띡 읽기 절차로 가는 거고 병렬은 이렇게 데이터를 여러 개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겁니다. 이 병렬. 그래야지 그다음에 분산 처리도 데이터를 나눠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개념이고 알고리즘이나 공개 소프트웨어는 개방 공유 협업의 성과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 구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텐서플로우 프로그램이 있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자기 회사에서만 개발했으면 한 회사가 개발하면은 100년 걸렸을 거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구글에서 이걸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공개를 해서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프로그램 이런 걸 개발하는데 소스는 이렇고 활용은 이렇고 이러이러하다는 걸 다 공개를 해버리니 전 세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독지가들 돈 안 줘도 그렇게 열심히 해. 열심히 막 이 공개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모듈을 개발했다. 이런 알고리즘을 넣었다.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100년 걸렸을 것이 5년 걸렸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것도 참 이 협업, 개방하고 공유 협업의 성과라는 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막강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를 보면서도 느끼는 거는 이 개방하고 공유하는 이 작업 자체가 개발자들의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파이가 더 커져요. 이거를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음으로써 산업이 형성이 되고, 이 형성이 되면서 일어나는 이익 창출도 크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교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